옛날에 어떤 선비가 스스로 세상을 등지려고 결심했다. 선비는 과거 시험에서 계속 낙방하고서 벼슬길을 포기하고 물려받은 재산으로 사업을 벌였는데 쫄딱 망하고 전 재산을 날렸기 때문이다. 여보, 아들아, 미안하구려. 글이나 읽던 새님이 사업을 한다고 만용을 부렸다가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소. 도저히 얼굴을 들고 살아갈 자신이 없구려. 선비가 그렇게 말하고 절벽 밑으로 몸을 던지려는 순간이었다. 나으리, 나으리, 그만두세요. 선비는 깜짝 놀라서 목소리가 들려온 쪽을 바라봤다. 나으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님과 도련님을 생각하셔야죠. 아니, 너는 지인이 아니냐? 네가 어떻게 여기 온 거냐? 지인이는 선비가 망하기 전에 부리던 여종이었다. 지인이는 하인들 중에서도 행동이 빠르고 머리가 좋았는데 무엇보다 얼굴이 고와서 기억에 남는 아이였다. 이 근처에 제가 사는 집이 있는데 우연히 나으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를 따라오시겠습니까? 마음을 추스리는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자포자기하던 선비는 예전 여종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을 받고 일단 여종을 따라가기로 했다. 알겠다. 앞장서거라. 여종의 집에 도착한 선비는 기절할 듯 놀랐다. 여기가 진짜로 내 집이란 말이냐? 네. 나으리, 어서 들어오세요. 여종의 집은 궁궐이라고 해도 될 법한 으리으리한 집이었다. 선비는 여종의 집에서 호화로운 음식과 의복을 대접받으며 귀신에 홀린 기분이었다. 나으리 마음을 추스릴 때까지 있고 싶은 만큼 계십시오. 이 집의 모든 건 나으리께서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선비는 그 말을 듣고 정색했다. 아니다. 그럴 수는 없다. 내 것을 어찌 내 마음대로 쓴단 말이냐? 저는 나으리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것은 나으리의 것입니다. 여종의 그럴듯한 논리에 선비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이후 선비는 며칠 동안 여종의 시중을 받으며 편하게 지내다가 얼추 마음을 추스렸다. 그러자 가족들이 걱정됐다. 지인아, 나는 이제 그만 돌아가겠다. 식솔들이 걱정되는구나. 나으리, 걱정 마세요. 이미 마님과 도련님에게 필요할 만한 것들을 보냈습니다. 또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오세요. 선비는 여종에게 이런 엄청난 재산이 어디서 났냐고 묻고 싶었으나 도움받은 처지에 묻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선비는 또 한 번 깜짝 놀랐다. 집에는 온갖 금은 보화가 쌓여 있고 곳간에는 양식이 꽉 차 있었다. 아, 당신 왔군요. 지인이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당신이 바빠서 지인이를 통해서 돈이랑 쌀을 보내왔다고요. 사업이 다시 일어났다면서요? 당신이 해낼 줄 알았어요. 선비의 부인은 선비를 끌어안고 감격에 겨워서 울기 시작했다. 아빠, 자랑스러워요. 아들도 선비를 보고 기뻐서 소리쳤다. 선비는 당황스러웠다.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여종이 금품과 곡식을 엄청나게 보내놓고 선비가 보냈다고 얘기해 놓은 것이다. 선비는 감격하는 가족들에게 차마 사실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 다급해진 선비는 막일꾼이라도 해보려 했으나 험한 일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던 고지식한 선비는 삽질도 제대로 할 줄 몰라서 헤매고 지게 지다가도 넘어지고 그러면서 주변에서 괄시를 받았다. 아니, 일을 하러 온 거야, 방해하러 온 거야.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되자 작업 반장이 와서 말했다. 당신 밥 먹지 말고 그냥 집에 가쇼. 당신한텐 점심도 아까워. 그렇게 공사장에서 쫓겨난 선비는 혼자 술을 마셨다. 과거 시험도 낙방하고 장사한다고 그러다 망하고 막일꾼들도 내가 필요 없다는구나. 여보, 아들아, 미안하다. 선비는 흐느끼면서 한탄했다. 그렇게 선비는 매일 출근하는 척하면서 집을 나가서 배회했는데 드디어 여종이 놓고 간 재물과 양식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염치 없지만 지인이한테 다시 가볼 수밖에 없겠구나. 선비는 창피함을 무릅쓰고 다시 여종을 찾아갔다. 나으리, 오셨군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선비가 사정을 이야기하자 여종은 아예 한 달에 한 번씩 돈과 양식을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정말 고맙구나. 지인아 고맙다. 여종은 실제로 매달 돈과 양식을 보내왔고 가족들은 선비를 더더욱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일가족이 나들이를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무당이 나타나서 대뜸 소리쳤다. 여종한테 온 가족이 빌어먹고 사는구나. 벼랑간 시작된 무당의 폭언에 선비의 부인이 화가 나서 소리쳤다. 그게 무슨 막말이오. 우리 서방님이 사업에 성공해서 보란듯이 잘 살고 있는데 사업은 무슨 너희들이 쓰는 돈과 먹는 양식은 전부 여종이 주는 거다. 부인은 화가 난 얼굴로 소리쳤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서방님,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안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선비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 저 사람의 말대로요. 매달 오는 돈과 양식은 내가 번 게 아니라 지인이가 보내준 것이요. 선비가 사실을 고백하자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요새 돈 좀 번다고 잘난 척 하더니만 그 집 여종한테 빌붙어서 살았던 거라고? 과거 시험도 맨날 떨어지더니 이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여종한테 빌어먹었다고? 뻔뻔하네. 말도 안 돼요. 지인이가 무슨 재주로 그 많은 돈과 양식을 매달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때 무당이 말을 이어갔다. 잘 들어라. 그 여종의 정체는 천년 묵은 구렁이다. 너희 가족을 전부 잡아먹기 위해 먹여서 살을 찌우고 있는 거다. 선비가 받은 충격은 엄청났다. 그럴 수가. 지인이가 천년 묵은 구렁이고 우리를 잡아먹을 거라고. 아이고 저 집 완전히 작살이 났구만. 구렁이가 온 가족을 잡아먹는데. 어쨌거나 안 됐구만. 가장이 어리석어서 저렇게 됐으니. 선비는 수치심을 느끼면서 자책했다. 누구를 탓하겠는가. 내가 무능해서 이렇게 된 것을. 선비는 체면이 땅에 떨어지고 가족까지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왜 솔직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내일부터 삭바느질이라도 할 거예요. 기운 내세요. 아버지, 그깟 구렁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저도 이제 다 컸다고요. 구렁이가 오면 제가 때려잡을 테니 안심하세요. 가족들이 자신을 원망할 거라고 생각했던 선비는 부인과 아들의 위로에 결국 오열하고 말았다. 살고 싶다면 잡아먹히기 전에 여종 앞에서 거울을 들고 천년 묵은 구렁이야 사라지라고 외쳐라. 그러면 구렁이는 단박에 죽을 것이다. 무당은 그 말을 남기고 가버렸다. 오늘 당장 지인이를 찾아가야겠어. 지인이가 구렁이라면 무당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부디 몸조심하세요. 그날 밤 선비는 여종이 사는 집으로 몰래 찾아갔다. 안을 들여다보니 여종은 정말로 구렁이로 변해 있었다. 선비는 구렁이로 변한 여종을 보고 매우 놀랐다. 낮에 만난 무당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구렁이를 해치려니까 망설여졌다. 어쨌거나 죽으려고 마음먹고 있을 때 나를 살려주고 지금까지 도와준 건 사실이지 않은가.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지인이를 죽이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 나는 선비로서 도저히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가 없구나. 선비는 구렁이라고 외치지도 않았고 가지고 왔던 거울도 깨트려 버렸다. 그러자 여종이 미소를 지으며 나왔다. 1000년이에요. 드디어 1000년 만에 저를 죽이지 않은 분을 만났습니다. 덕분에 저는 천계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어리둥절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저는 천계의 선녀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실수를 저질러서 밤이 되면 구렁이가 되는 몸으로 인간계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죄를 용서받고 다시 천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죽을 팔자에 있는 사람을 구해주고 신뢰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구렁이 모습을 보면 전부 저를 죽이려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1000년 동안이나요. 죽을 팔자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다면 혹시 나도? 지금까지 구렁이라고 외친 사람들은 전부 죽었습니다. 원래 죽을 팔자였기 때문이죠. 그럴 수가. 하지만 나으리는 저를 죽이지 않으셨죠.
그 순간 팔자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나으리는 살아계시고 저는 이제 승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당은 나를 시험하기 위한 시험관 같은 존재였구나. 그렇습니다. 나으리는 1000년 만에 그 시험을 통과하신 겁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고마워해야 될 사람은 나다. 목숨을 구해주고 재물과 양식까지 줬는데 그 은혜를 모른다면 어찌 사람이겠느냐. 나으리는 선비 중에 선비십니다. 나으리 같은 분을 모셔서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제 집에 남아있는 재물은 전부 가져다 쓰십시오. 아니다. 내 것을 어찌 내가 가진단 말이냐? 잊으셨습니까? 저는 나으리의 종입니다. 저희 것은 곧 나으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을 다시 보세요. 꼭이요. 구렁이의 모습을 하고 있던 여종은 선녀가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여보, 아들아, 내가 돌아왔소. 이제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소. 선비는 부인과 아들에게 어젯밤 이야기를 해줬다. 지인이가 그렇게 많은 재물을 남겨주고 승천했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아빠, 지인이 누나가 선녀라는 게 진짜예요? 여종이 남기고 간 재물은 3대가 먹고 살 정도로 엄청난 양이었고 선비는 과거 시험을 보았다. 얼마 후 입격자를 발표하는 방이 붙었고 선비는 수석으로 장원급제를 했다. 선비가 갑자기 큰 부자가 되고 장원급제를 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아이고 우리 선비님, 나는 선비님이 해낼 줄 알았어요. 어허, 이제는 선비님이 아니라 사또님이셔. 곧 우리 고을로 부임한대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경아드리옵니다 사또 나으리. 예전에 거리에서 선비를 비웃던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칭찬하고 아부하기 바빴다. 선비는 체면이니 평판이니 하는 게 얼마나 덧없는지 깨달았다. 여담으로 선비가 그동안 과거 시험에 계속 낙방했던 이유는 시험관이 뇌물을 준 사람만 합격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시험관은 동네에 나타난 어떤 무당이 저놈은 돈 먹고 시험에 합격시켜줬다고 폭로하면서 귀양을 갔고 무당은 1000년 만에 시험을 통과했는데 이 정도 보상은 당연하다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고 한다. 옛날에 산속에서 혼자 살고 있는 청년이 있었다. 아이고 추워라. 오줌 마려운데 추우니까 그냥 아무데나 싸야겠다. 청년은 추운 겨울에는 큰 볼일이든 작은 볼일이든 집 바로 옆에서 해결했다. 청년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나무꾼 노릇을 하며 입에 풀칠이나 겨우 하는 가난한 형편이고 운막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뒷간도 없었고 요강을 살 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이 사는 산으로 산신령이 새로 부임해왔다. 아니, 이게 무슨 지독한 냄새냐? 산신령은 오자마자 코를 틀어막고 불만을 터뜨렸다. 산신령과 같이 부임한 신수 호랑이가 산신령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킁킁킁, 이건 사람의 똥오줌 냄새가 틀림없습니다. 이 산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일상적으로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뭐라고? 그거 참 고약한 놈이로다. 내가 전국 팔도 여러 산을 다 다녀봤지만 여기만큼 냄새가 지독한 곳은 처음이다. 당장 가서 혼쭐을 내주거라. 2번 다시는 노상방뇨를 못하도록. 산신령의 명령이 떨어지자 신수 호랑이는 청년을 혼내주러 청년이 사는 곳으로 갔다. 정말 냄새가 지독하군. 신수 호랑이가 가서 보니 마침 또 청년이 노상방뇨를 하고 있었다. 아주 단단히 혼구멍을 내줘야겠어. 신수 호랑이가 청년을 혼내주려는 순간 청년이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정말 춥다 추워. 그래도 나는 운막 같은 집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지만 산에 사는 산신령님과 호랑이 신수님은 집도 없을 텐데 얼마나 추우실까. 신수 호랑이는 그 말을 듣고서 차마 청년을 해코지 할 수가 없었다. 그러고서 청년이 사는 모습을 보니 딱 한 생각이 들었다. 살고 있는 집은 집이라고 하기도 뭐한 허름한 운막이었고 뒷간조차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신수 호랑이는 그대로 산신령님한테 돌아가서 보고를 시작했다.
산신령님 본부대로 그 청년을 혼쭐을 내주려고 했는데 마음씨가 나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뒷간도 없는 움막에서 추위에 떨면서도 신령님과 저를 걱정하지 뭡니까? 그 청년을 좀 도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신수 호랑이의 보고를 받은 산신령은 사정을 듣고서 언짢은 기분이 사라졌다. 그렇다면 동물들의 말소리를 듣는 보자기를 주는 게 좋겠구나. 나무꾼한테는 그게 가장 유용할 것이다. 신수 호랑이는 산신령의 결정대로 청년이 지나가는 길에 보자기를 놓아두었다. 보자기는 길을 지나가던 청년의 눈에 바로 띄었다. 어라? 보자기가 떨어져 있네? 잘 됐다. 오늘은 재수가 좋구나. 추위에 떨던 청년은 보자기를 보자마자 주워서 머리에 둘렀다. 그랬더니 주변 참새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 소식 들었어? 장진사댁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대. 그거 참 안 됐네. 이 근방에서 얼굴이 제일 고운 처자인데 말이야. 다들 불치병에 걸린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집 지붕 속에 살고 있는 지네가 독을 뿜고 있는 게 원인이지. 그 지네를 제거하려면 쇠젓가락으로 꼼짝 못하게 하고 끓는 기름물에 넣어야만 하는데 말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들에게 그 사실을 전해줄 방도가 없지 않은가? 나도 그게 안타깝다네. 청년은 참새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보자기가 짐승들과 말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청년은 곧바로 장진사댁으로 갔다. 장진사댁에 도착한 청년은 외동딸을 살려낼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장진사는 청년의 초라한 행색에 의심스런 눈길을 보냈지만 어차피 의원들도 고개를 저으며 손 털고 나간 마당에 이야기나 들어보기로 했다. 의원들도 다 못 고친다고 했는데 자네가 정말 고칠 수 있겠는가? 쇠젓가락과 기름물을 끓인 가마솥을 준비해 주십시오. 정말로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말인가? 병자는 직접 보지도 않고?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장진사는 청년의 말대로 따랐고 준비가 완료되자 청년은 지붕을 바라보며 머리에 보자기를 뒤집어 썼다. 보자기를 쓰자 청년의 귀에 지네의 말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이 집 지붕 속은 지내기가 너무 편하단 말이야. 절대로 못 나가지. 지네의 목소리를 듣고 위치를 파악한 청년은 지붕의 어느 한 지점으로 올라가서 쇠젓가락을 쑤셔 넣었다. 그러고서 청년은 지붕 속에서 엄청나게 큰 지네를 끄집어냈다. 이럴 수가 내가 있는 곳을 어떻게 알아낸 거지? 구경하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특히 장진사가 받은 충격은 엄청났다. 이럴 수가? 내 집 지붕 속에 저런 게 살고 있었다니. 청년의 손에 갑자기 끌려나온 지네는 매우 당황했다. 몸이 꼼짝도 하지 않잖아. 게다가 어떻게 내 말을 알아들은 거지? 정체가 뭐냐? 청년은 도끼를 꺼내들면서 말했다. 나무꾼이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토막내는 건 자신 있지. 청년은 그렇게 말하고 지네를 사정없이 토막내버렸다. 지네는 토막나는 족족 끓는 기름물 속으로 던져 넣어졌다. 지네가 기름물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지자 그와 함께 집안에 퍼진 도끼도 사라졌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 누워서 사경을 헤매던 장진사의 외동딸이 걸어서 나왔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광경에 입이 떡 벌어졌고 장진사는 기뻐서 눈물을 흘리며 딸을 끌어안았다. 아가, 괜찮은 게냐? 너를 잃어버릴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모른다. 네, 아버님, 이제 괜찮아요. 거짓말처럼 몸이 나아버렸는걸요. 네가 이렇게 걸어 나오다니 하늘이 도왔다. 하늘이 도왔어. 장진사는 동네 잔치를 벌이면서 기쁨을 나누었고 지네를 찾아내서 외동딸을 고쳐준 청년에게 더할 나위 없는 고마움을 표현했다. 장진사는 딸을 소생시켜준 청년을 사위로 맞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청년은 기꺼이 장진사의 외동딸과 혼인했다. 장진사의 외동딸도 생명의 은인에게 시집가는 걸 기쁘게 받아들였다.
청년은 이후에도 보자기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재산도 많이 모았다고 한다. 여담으로 청년은 돈을 많이 벌게 되자 뒷간을 호화롭게 지었고 황금으로 만든 요강을 주문 제작까지 했다고 전해지며 두 번 다시는 노상방뇨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호랑이 신수는 산신령의 특명을 받고 청년에 의해 똥오줌 냄새가 진동하는 산을 청소하느라 몇 달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다고 한다. 옛날에 젊은 남자와 여자가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는 남자는 양반집 머슴이고 여자는 그 집의 외동딸인데 서로 눈이 맞아 야반도주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양반집은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저 머슴놈이 아씨를 꿰어 달아났다. 반드시 잡아야 한다. 외동딸은 포도청의 포도대장과 혼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외동딸의 아버지는 곧바로 포도대장에게 알렸고 포도대장은 포졸들과 함께 머슴과 외동딸을 쫓아온 것입니다. 아씨, 이쪽으로 오세요. 머슴과 외동딸은 다리 밑으로 숨었습니다. 너 또 그런다. 아씨라고 부르지 말랬잖아. 이젠 내 간이 각시라고. 알았어요. 아니, 알았어. 두 사람은 숨어있는 도중에도 간지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포도대장과 포졸들이 다리 위에서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는 못 갔을 거다. 모두 흩어져서 찾아라. 포도대장과 부하들은 다리 밑에 머슴과 외동딸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머슴과 외동딸은 포도대장을 따돌리고 한숨 돌리고 있었는데 쥐 한 마리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쥐는 두 사람을 향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찍찍찍 살려주세요. 마음이 착했던 머슴은 물속에 뛰어들어 쥐를 건져냈습니다. 쥐야, 괜찮은 거야? 쥐가 헤엄을 못 치다니 별일이네. 고마워요, 찍찍찍.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쥐를 구해준 머슴과 외동딸은 다리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숨막힐 듯 놀랐습니다. 눈앞에 포도대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포도대장은 머슴이 쥐를 구하러 물에 뛰어드는 소리를 듣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천한 머슴놈이 내 안사람이 될 여인을 꿰어서 야반도주를 하다니. 요절을 내버리겠다. 나는 무식한 포도대장의 부인이 될 생각은 없거든요. 철부지 같은 소리는 그만하시오. 저 머슴놈을 따라가면 양반의 지위를 잃고 죽는 날까지 개고생만 하게 될 거요.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없던 일로 해주겠소. 포도대장은 대단한 선심을 쓴 것입니다. 혼인이 예정된 양반집 교수가 머슴과 야반도주를 했는데 그걸 덮어주고 예정대로 혼인을 해주겠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싫어요. 당신이 원하는 건 제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후광이잖아요. 이제 그만 비켜주세요. 포도대장은 그 말을 듣자 전곡을 찔린 것 같았습니다. 이 머슴놈을 죽여버려야 정신을 차리겠군. 포도대장은 칼을 뽑아 머슴을 죽이려 했습니다. 머슴은 칼을 보게 되자 공포로 몸이 굳어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외동딸이 뛰어들었습니다. 안 돼요. 외동딸은 머슴 앞으로 뛰어들어서 머슴 대신 칼에 맞았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안 돼. 죽으면 안 돼. 일어나. 각시야. 외동딸은 유언조차 남기지 못하고 그대로 절명했습니다. 머슴은 칼에 맞고 쓰러진 외동딸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포도대장은 갑자기 끼어든 외동딸을 자기 손으로 죽이게 되어 매우 당황했지만 재빨리 칼을 머슴 쪽으로 던지고 부하들을 불러서 소리쳤습니다. 이 머슴놈이 이대감댁 외동딸을 죽였다. 당장 잡아라. 포도대장은 자신의 죄를 머슴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머슴은 그렇게 포도청으로 잡혀갔습니다. 머슴이 외동딸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대감은 하나뿐인 금지오겹이 시신으로 돌아오자 하늘이 무너져라 통곡을 했습니다. 머슴놈을 내 손으로 죽이고 말겠다. 이대감은 머슴을 직접 죽이겠다며 대노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머슴이 양반댁 처자랑 도망가다가 일어난 살인사건은 흔치 않은 매우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죄인을 의금부로 압송하라는 어명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의금부로 압송된 머슴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머슴은 사형당하는 두려움보다도 자기 대신 죽은 외동딸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더 컸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라온 각시를 지켜주긴커녕 내 대신 죽게 했으니 더 이상 살아 뭐 하겠는가. 외동딸은 포도대장이 죽였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양반집 아씨를 꼬여 도망간 머슴의 말을 믿어줄 리가 없었어요. 머슴은 다음 날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사형 집행의 날이 밝았습니다. 머슴은 외동딸의 뒤를 따라간다고 생각하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때 머슴 앞으로 쥐가 2마리 나타났습니다. 아니 너는 다리 밑에서 떠내려오던 쥐 아니냐? 머슴이 쥐를 보고 놀랐지만 쥐는 오자마자 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머슴이 구해준 쥐는 벽에 머리를 들이박았고 쥐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같이 온 쥐는 태연하게 빨간색의 자를 꺼내서 죽은 쥐의 몸을 재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머리를 들이박은 쥐의 상처가 나으면서 되살아난 것입니다. 저번에 물에 떠내려가는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답으로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 빨간 자는 수명이 다해 죽은 게 아니라면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보물입니다. 대신 시신이 온전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찍찍찍. 쥐 2마리는 그렇게 자를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간수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감마마께서 낙마하여 승하하셨대. 맙소사. 이게 무슨 날벼락이람. 그 말을 들은 머슴은 간수들에게 외쳤습니다. 제가 상감마마를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간수들은 머슴의 말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윗전에 보고를 했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세자는 보고를 받고 의심스럽긴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머슴을 불러들이기로 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아바마마를 소생시킬 방도가 있단 말이더냐? 필요한 건 뭐든지 말하거라. 특별히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상감마마께서 계신 곳에 저 혼자 들어가도록 해주시옵소서. 세자는 고심하다가 임금의 방에 머슴을 혼자 들여보내기로 했습니다. 머슴은 긴장된 표정으로 쥐가 주고 간 빨간 자를 꺼냈습니다. 머슴은 쥐가 하던 대로 빨간 자로 임금의 시신을 재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의 몸에 생기가 돌면서 소생했습니다. 임금이 되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자 백성들 모두가 크게 기뻐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 죽었다 살아났으니 백성들은 울고 웃으며 뛰쳐 일어났습니다. 임금님을 살려낸 머슴은 그동안의 사정을 임금에게 이야기하고 사형수의 누명을 벗었습니다. 임금은 머슴의 이야기를 듣고 죄를 사해줌은 물론 머슴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머슴이 임금을 살려내고 왕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포도대장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큰일 났구나. 머슴놈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재주가 있었다니 머슴이 와서 이대감의 딸을 살려내기라도 하면 난 끝장이다. 이대감 딸의 입에서 내가 진범이라는 사실이 다 드러날 테니까. 듣자 하니 시신이 멀쩡해야만 살아날 수 있다고 했겠다. 이대감 딸의 시신은 아직 부패되지 않았을 테니 서둘러서 시신을 처리해야 되겠구나. 포도대장은 극도의 불안감과 초조함을 견디지 못하고 마음이 급해져서 그날 밤 외동딸의 묘를 찾아가서 정신없이 파헤쳤습니다. 포도대장의 걱정대로였습니다. 외동딸의 시신은 하나도 부패하지 않고 생전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신이 온전하다는 걸 확인한 포도대장은 횃불을 들고 그 자리에서 시신을 불태우려고 했습니다. 꼼짝 마라. 그때 꼼짝 말라는 목소리와 함께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나왔습니다. 그들 사이로 머슴과 외동딸의 아버지인 이대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머슴은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일부러 소문을 내고 포도대장에게 사람을 붙여서 미행을 했던 것입니다. 포도대장은 미행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절초풍했습니다. 이런 금수만도 못한 놈. 어떻게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할 수가 있단 말이냐. 이대감은 이미 임금에게 불려가서 모든 사정을 전해 들었고 머슴과 함께 포도대장을 잡으러 왔는데 포도대장의 만행을 목격하고 대노했습니다. 내 딸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시신까지 해하려 하다니 내가 이런 놈을 사위로 삼으려 했다니 내 잘못이구나. 포도대장은 포졸들에게 제압당해 묶였고 머슴은 외동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머슴은 외동딸의 얼굴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 대신 이렇게 되다니 이제부터는 평생 지켜줄게요. 머슴이 자를 외동딸의 몸에 대자 생기가 돌아오며 소생했습니다. 어라? 난 분명 죽었었는데?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오자 이대감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난 외동딸은 근사해진 모습의 머슴을 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서방아, 왜 이렇게 근사해진 거야? 게다가 어떻게 아버님까지 같이 있는 거야? 머슴은 여태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줬고 이야기가 끝나자 이대감이 말했습니다. 저 흉악한 포도대장 놈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반드시 극형에 처하도록 주상전하께 상소를 올릴 것이다. 포도대장은 모든 걸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외동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포도대장을 용서해주고 싶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너를 죽이고 시신까지 태우려 했던 놈이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살아났잖아요. 사실 칼 앞으로 뛰어든 건 저였고요. 목숨만큼은 살려줬으면 해요. 이대감은 그 말을 듣고 어느 정도 화가 가라앉았습니다. 어쨌든 딸이 살아났으니까요. 외동딸은 포도대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날 모든 걸 덮어준다고 했을 때 솔직히 조금은 다시 봤어요. 그 말이 당신을 살려준 거랍니다. 포도대장은 그렇게 압송되었고 처벌은 귀양가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머슴은 외동딸과 혼인했습니다. 머슴이 사람을 살려내는 신비한 힘으로 임금을 살려내고 정인도 살려내고 왕자의 자리까지 올라간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쥐는 수영을 매우 잘하는 동물인데 머슴이 살려준 쥐는 수영에 소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물에 빠져도 위험하지 않도록 열심히 수영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